이슈체크 이종근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종근입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교회를 갔습니다. 네. 예, 교회를 가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예배를 했습니다. 네. 시청 앞에 광장에는 종북 주사파들이 한 5천여 명 모인 모양이죠. 네네. 모여서 네, 그 정도. 재난의 정쟁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이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윤 대통령 지금 어저께 성북교회 자신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다녔던 교회에 가서 1주년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아서 희생된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좌파들은 왜 서울 광장에 오지 않았느냐 하고 질타를 하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왜 안 갔는지가 어저께 그대로 드러난 예. 하루였습니다. 네네. 어저께 보시면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그다음에 혁신위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네. 거의 봉변 수준에 가까운 그런 욕설과 네. 그다음에 그 함성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계획됐겠죠. 저는 이 지금 추모식 이름에서부터 이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예. 추모식이 아니라 추모 대회더라고요. 추모 예. 대회. 그리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빠졌으므로 정치적인 어떤 색채가 없는 순수한 추모 집회조차도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유가족 협의회만 주최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태원 참사 시민회의라는 곳이 공동 주최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 시민회의와 관련돼서 140개가 넘는 그 단체 명단을 입수를 해서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이 단체와 그 다음에 사드 한국 배치 전국 행동이라는 단체,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참가 단체의 명단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거의 다 겹쳐요. 그래요? 이를테면 이 세 군데 다 있는 곳이 대진연이라고 아시죠? 종부 학생 종북 단체. 통진당의 잔존 세력. 예. 그 대학 21세기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대진연이라고 하는 단체부터 완전히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면서 무슨 네. 월담이니 뭐니 하면서 미화했던 그런 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사드 배치라든지 혹은 주로 그런 어떤 주한 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이것을 주도했던 반미운동을 단체들, 반미운동이라든지 혹은 노동자 운동을 주도했던 한국 진보연대, 한국 청년연대, 민주 노동자 전국 회의, 노동희망발전소 많습니다. 이런 그런 이 단체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전국 행동과 윤석열 퇴진운동본부와 거의 일치하는 명단들이라는 것이죠. 네네. 제 말씀은 뭐냐면 정말 정치화되지 않고 순수하게 이 이태원 이 참사에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단체들이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왜 친북 종북 그런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추모 대회를 대통령한테 참가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지 뻔하죠. 와서 봉변을 한번 당해라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뜨겁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시키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이 너무 뚜렷한데 거기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고라도 나면 그걸 또 이용해 먹겠다고 또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현 위원장에 대고 한국놈도 아니면서 이건 제가 표현한 놈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발언한 것이고 조선을 일보를 비롯해서 그 표현이 그대로 다 당시에 그렇습니다. 나왔던 어떤 녹취에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니 대통령에 갔으면 또 어땠을까? 그리고 윤석열 퇴진운동을 벌이는 단체에 있는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기에 오라고 한다면 그것이 순수한 추모식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에서 어릴 때 다니던 작은 교회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그런 참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아니 대통령이 추모식도 참석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2022년 10월 31일 날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다음 날부터 윤 대통령은 5일 연속 사고 합동 분향소로 조문을 합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매일같이 가고 매일같이 유족들을 위로를 하고 빈소가 한꺼번에 있지 아니하고요. 네. 각각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노원구에도 있고 용인시에도 있고 김건희 여사도 따로 이렇게 빈소들을 돌면서 조문을 했고 유가족을 직접 만나서 위로한 것은 부지기수고요. 네. 유족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유족들이 대통령에게 그때 감사하다는 어떤 의사를 또 표현했다 이렇게 네. 조문을 와주셔서 이런 어떤 과정들은 다 지워버리고 유족들을 외면했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재난의 정쟁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정쟁에 북한 이슈들이 지금 가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북 주사파들이 득식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가리려고 할 텐데 네. 아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 정당은 여기에 프레임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거를 자꾸 알려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프레임에 자꾸 이렇게 갇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이슈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 또 드러내야 될 것,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걸 추동력 있게 이끌지 못하는 데 대해서 박사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지금 목선이 일가족을 태운 목선이 지금 내려왔죠. 오늘도 목선이 하나 지금 발견이 됐는데 이 목선은 다시 돌려보낼 것 같습니다. 네. 귀순이 아니라 아마 떠내려온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 죄송합니다. 목선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의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통해서 귀순한 전체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한 36건 정도 됩니다. 바다를 통해서 귀순한 그런 이 북한 주민들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24회가 동해를 통해서 귀순을 했어요. 사실 서해보다 동해가 이 지금 탈출할 수 있는 더 적지인 것 같습니다. 36회, 24회면 상당히 큰 분량이잖아요. 그런데 이 36회가 2015년부터 2022년이라고 하지만 2019년에 딱 멈춰 있어요. 그렇죠. 2019년 이후에는 제로입니다. 이유는 2019년도에 강제 북송을 했기 있었죠. 때문에 그때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사실 탈북을 하려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위축돼 버렸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지금 처음으로 귀순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거를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네네. 야 너네 내려가봤자 문재인이가 나한테 다 너네 돌려보내. 네. 그래 어떻게 가? 어떻게 그렇죠. 내려와?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중국으로 탈출했던 탈북민들조차도 사실은 그 이전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데려오거나 아니면 다시 데려오지 않더라도 그 제3국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추방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중국과 계속 협상을 벌이면서 늦췄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무조건 북송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함께 겹치니까 이게 지금 탈북을 하면 중국 쪽으로 가든 아니면 바다로 가든 우리는 다시 끌려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문재인 치하에서는 우리가 남한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5년 그 기록을 보면 그 이전과에 대비했을 때 탈북민들이 바다든 뭐든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탈북민조차도 사실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놨죠. 그리고 이제 9.19 군사 합의 문제도 사실 심각하고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9.19 군사 합의와 관련돼서도 지금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미 이야기가 꽤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9.19 군사 합의에서 서해상에서 왜 포격훈련 있지 않습니까? 포격훈련에 완충 지역
속에서는 포격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합의서에 넣었는데 그 완충 지역을 바다라고 명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서해상에서 지금 북한은 내륙 그러니까 옹진반도에서 포격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상으로. 근데 우리는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평도와 백령도는 내륙이 아니라 섬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이유로 거기서 포격 훈련을 못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딱 대치되는 그 북한은 옹진반도에서 포격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포격 훈련을 자그마치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100회가 넘게 북한은 했다는 건데요. 네. 우리는 연평도에 백령도에 배치된 K9, 뭐 비궁 등의 주요 화기를 포항까지 옮겼다는 겁니다. 1200km. 네. 포항까지 옮겨서 연간 13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포항에서 뭐 훈련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그런 그 지금 자료가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9.19 군사합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설명해도 국민적으로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을 가지고 9.19 군사합의를 일단 저 효력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는 선거 끝난 다음에 이걸 폐지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선 알려야 되고 집권당으로서 의무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우리 자유파와 중도층까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그 이슈잖아요. 이 선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걸 안 하나 몰라. 그렇죠. 저는 그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과 자꾸 비교가 되는데 한나라당 시절에서는 어떤 이슈별로 나서는 의원들 그룹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 문제, 대북 정책이나 통일 문제 그러면 지금은 태영 의원밖에 안 보이거든요. 기억나시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요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데이터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 제기를 해갖고 여론을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를테면 경제 문제 그러면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한나라당 시절에 뭐 나성민 의원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바로 뭐 기억을 하라 그러면 뭐 강성훈 의원도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주도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슈를 이끌어가는 국민의힘 의원이 누가 있나요? 추경호 의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뭐 내각에 가 있으니까 뭐 빠진다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사람만 맨날 말한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모든 이슈를 다 그냥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알겠습니다. 참, 다음 주제로 가야 되겠어요. 이준석이 홍준표, 유승민, 적반하장. 지금 아니 그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완전히 이건 뭐 정말. 이렇게 그 무참하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의당이 이렇게 사실 관심이 굉장히 없어졌잖아요. 이슈도 사라지고 뭐 진보 뭐 이슈라지만 지금은 뭐 정의당이 거의 젠더 이슈의 정당으로 전락한 느낌인데 뭐 그 정의당도 혁신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 굉장히 어떤 충돌이 있어요. 비주류 쪽에서는 지금 뭐 박원석이라든지 혹은 그 누구죠? 그죠? 뭐 군사 뭐 문제 맨날 제기했던 뭐 그 김종대라든지 전혀 군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군사 전문가라고 맨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 우리 새로 이렇게 그 이 주류를 지금 공격을 하면서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 뭐 지도부 내려와라 그러는데 지도부가 뜻밖의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이정미죠. 이정미 대표가 이준석 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야, 정의당이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의당이 원래 좀 더 젠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준석의 이대남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은데
원수지간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뭐 기후 위기, 불평등, 지역 소멸의 3대 가치만 동의하면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정미 얘기가 뭐 좀 웃겨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준석 개인의 가치관은 이미 확인된 거다. 그런데 이준석이 만약 당을 만든다면 그 당의 비전은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 아니냐. 당을 만들면 우리 손도 잡을 수 있다. 아이고 좀 제발 잡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게 정의당을 응원합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셔갖고 이준석과 함께 합당을 하셔서 아주 그 꿈을 뭐 펼치시기를 제가 기원을 하는. 난 와갖고 이렇게 남의 당을 기원하는 것도 처음입니다만. 아이고, 다른 당을 예, 예.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네. 예. 그렇습니다. 뭐 유승민이 얘기는 할 거 없고요. 네네. 그럼 뭐 홍준표가 지금 갑자기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도 대구와 관련돼서 누구한테도 대구 이슈를 뺏기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는 지금 2026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 임기가 말입니다. 네. 근데 2027년까지 몇 개월 없잖아요. 대선에 나온다고 한다면. 2026년에 그만둔대요? 대구시장을 또 할까요? 아니 대통령 안 되면 그거라도 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보이지 않나요? 빤하게? 그러니까 대구시장을 한 번 더 해서 대구시장을 딱 달고 대구 대통령 선거에 나갈까 말까 재다가 아예 못 나올 것 같으면 대구시장이라 한 번 더 한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예,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표현이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깐죽대며 약 올리던 자들은 이게 비문이에요. 이게 그 주어가 좀 이상합니다. 자들은 내년 국민 심판으로 퇴출시켜 줄 테니 국민 심판을 자신이 주도해서 퇴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주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퇴출시켜 줄 테니 그때까지 참으려 했는데 사면 후는 주접을 떠니 성질이 폭발했다라고 하면서 하고픈 말 참다가 어제 오늘 다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일부 이 사람이 이 정치인이 하는 어떤 심정이 한 100만 분의 1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단히 이게 자멸의 어떤 표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렇게 논평했어요. 이게 홍준표의 말을 듣고 네. 저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다. 누가요? 홍준표가 아니면 그 말을 한 대상들이? 그렇죠. 대상들이. 그 김기현이나 최고위원들 아니에요. 예. 그냥 홍준표의 저런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건 사람도 아니다. 제가 그 김기현이하고 최고위원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네. 예. 근데요, 참 이 홍준표의 표현에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직전은 뭐냐면은 듣보잡들이 잡더니 권력을 잡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보잡이라는 표현이 김기현 대표를 표현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듣보잡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울산은 그쪽에서 4선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세요? 예. 아니 저는 듣보잡이라는 표현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위해서 대통령실을 지금 직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권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권력은 대통령실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듣보잡이 권력을 잡더니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수 있겠지. 라고 표현한 건 전 대통령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격을. 직격 우회인지 모르지만. 유승민이가 옛날에 얼라들 얘기했듯이 이번에 홍준표가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네네, 그런 해석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손석희한테 아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었던 건 저는 알아요. 왜냐면 그 아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상해서. 과거형이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저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저랑 같은 신문사에 들어왔더라고요. 뭐 같이 다닌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이 지금 MBC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우형과 관련된
관련돼서 맨 처음에는 신앙님과 관련된 네네. 김만배의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지금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이 지은 죄를 지금 다 져야 되고요. 네네. 그 JTBC가 져야 되고요. JTBC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작스럽게 그 검찰이 경향신문을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경향신문은 또 뭘까 했는데 제가 이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을 봤더니요. 10월 달 있지 않습니까? 2021년 10월 달에서 그러니까 JTBC가 2월 달에 보도하기 직전까지 경향과 한겨레가 혁혁하게 이 부산저축은행을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단독 기사들을 답니다. 단독 어마어마해요. 단독이 달릴 때마다 바로 민주당의 뭐 대표가 한마디 하고 송영길이가 한마디 하고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고 하면서 그걸 서로 시너지를 합니다. 저는 딱 그 김유감이가 한 말 협력한다, 협업한다. 딱 협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바로 그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JTBC와 뉴스타파만이 아니라 경향신문도 혁혁하게 오보를 양산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 기사를 쓴 자. 이게 10월 21일 날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대장동 PF 대출 수수료 10억 브로커 불법을 묵인한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쓴 자가 손석희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에서? 네네. 경향신문 기자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쓰고 한 달 만에 MBC로 또 특채를 그래요? 됩니다. 그 취직을 그렇게 쉽게들 하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데 보면 지금 MBC 제3노조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사진을 한 장 또 올렸더라고요. 사진이 손석희와 그다음에 MBC 사장이라고 하는 박성재와 그다음 박성재가 지금 저 MBC 사장이었잖아요. 사장이죠. 딱 보면 100만.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아내 정혜승 그렇죠.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그래요? 뉴미디어 비서관이었나 그럴 겁니다. 뭐 끼리끼리 잘 노네. 이 부부와 손석희가 뭐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박성재와 손석희는 MBC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네요. MBC 외 MBC 노조에서 한 사람은 위원장하고 한 사람은 간부였거든요. 그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MBC 노조에서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그 아빠 찬스 아니냐. 경향신문에서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 오보의 공을 세우고 그다음에 한 달 만에 MBC에 간 건 손석희와 박성재의 작품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제 마무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가 얼마 남지 않았냐고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남지 않은 게 또 하나 더 있더군요. 바로 고성욱 TV가 100만을 달성하는 것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고지만 넘으면 여러분들은 총선에서 정말 고성욱 TV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야말로 뭐 총선을 누굴 이기게 하고 지게 하고 이게 아니라 보수 우파가 그야말로 총선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 개혁에 있어서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추동력 있게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하시려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도 구독자이시겠지만 여러분들과 가까운 분들 또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고성욱 TV의 구독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그걸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건 짠 건 아닙니다. 갑자기 구독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자, 이슈체크 이정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